나라님이 하사하신 영광스러운 뱃자리. 하지만 산군은 어찌하여 발톱이 부러지도록 그 땅을 파헤치며 울부짖었을까요? 영모라며 두려움에 떨던 자손들이 마주한 서늘한 진실. 그곳은 겉보기엔 명당이나 실은 자손의 대를 끊어버리는 무서운 흉지였습니다. 눈앞의 명예보다 자손의 안위를 지키려 악역을 자처한 호랑이의 붉은 진심. 멸문의 위기에서 가문을 구해낸 놀라운 전설이 시작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말을 건네던 시절,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이름 모를 바람조차 쉬어간다는 외진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이라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이곳은 겨울이면 눈이 허벅지까지 쌓여 아랫마을로 내려가는 길조차 끊기기 일쑤였지만 마을 사람들의 인심만큼은 그 어느 곳보다 넉넉하고 따뜻하여 지나가던 나그네도 보찜을 풀고 눌러앉고 싶어하는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든든하게 버티고 서서 오가는 이들의 안녕을 빌어주었고, 저녁이면 집집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골짜기를 타고 흐르며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온 동네를 포근하게 감싸 안는 그야말로 평화롭고 정겨운 산골 마을의 풍경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안쪽, 산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친 명당 자리에는 대대로 덕을 쌓아온 최진사 댁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기와지붕의 선이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고 마당의 흙은 언제나 정갈하게 쓸려 있어 주인의 올곧은 성품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최진사 댁은 비록 으리으리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은 아니었으나 굶주린 이에게는 곡간 문을 활짝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 이에게는 무명옷 한 벌이라도 입혀보내는 덕행으로 인근 고을의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최진사는 평생을 글 읽는 선비로 지내며 벼슬길에 나아가 권세를 누리기보다는 고향 땅에서 학문을 닦고 이웃을 살피는 것을 낙으로 삼았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친부모처럼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가을, 찬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던 날 밤, 최진사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기는 했으나 워낙 정정하던 분이라 갑작스러운 비보에 온 마을은 슬픔에 잠겼고, 최진사 댁 사랑채에서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와 산새들조차 구슬피 울게 만들었습니다. 상주가 된 손자 인석은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며 마른 눈물을 삼켰는데, 평소 할아버지께서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법이니 내 묘를 쓸 때는 절대 화려하게 하지 말고 양지 바른 곳에 소박하게 묻어다오라고 당부하셨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인석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 효심이 지극하고 성품이 온화하여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조촐하게 장례를 치르려 했으나 최진사의 학식과 덕망을 높이 산 나라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는 크게 안타까워하며 특별한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왕은 생전에 최진사가 올린 상소문 하나로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준 일을 잊지 않고 있었기에 그의 공을 기려 왕실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관을 보내 천하의 명당 자리를 묘터로 하사하겠다는 파격적인 은혜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왕이 내린 명당이라니, 이는 가문의 영광이요 대대로 자랑할 만한 경사였기에 슬픔에 잠겨있던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석의 숙부이자 최진사의 둘째 아들인 최참봉은 형님이 가시고 조카가 상주 노릇을 하지만 집안의 대소사는 어른인 내가 챙겨야 한다며 왕실 직관을 맞이할 채비에 부산을 떨었고, 마을 사람들 또한 최진사 어른이 살아서 덕을 쌓으시더니 죽어서도 복을 받으신다며 부러움 섞인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왕실에서 파견된 직관은 비단 옷을 휘날리며 위풍당당하게 마을에 들어섰는데, 그의 눈빛은 매섭고 콧대 높은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여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감히 그 앞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직관은 최진사 댁 사랑채에 짐을 풀기도 전에 나침반인 패처를 꺼내 들고 산새를 살피기 시작했는데, 이 산새가 마치 늙은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는 형국이니 과연 인물이 날땅이로다라며 알 수 없는 어려운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인석은 할아버지의 유언인 소박함과 나라님이 내린 명당 사이에서 마음이 복잡했으나 왕명을 거역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직관의 뒤를 조용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관은 며칠 동안 산 이곳저곳을 헤매며 땅의 기운을 살피더니 마침내 마을 뒷산 중턱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평평하게 튀어나온 땅을 가리키며 지팡이를 쿵 찍었습니다. 그곳은 앞으로는 강물이 굽이쳐 흐르고 뒤로는 웅장한 바위산이 버티고 있어 문외한인 인석의 눈에도 범상치 않은 기운이 서린 곳으로 보였습니다. 지관은 이곳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금계포란형, 즉 금닭이 알을 품은 형상이니 이곳에 묘를 쓰면 자손만대 부귀영화를 누리고 정승판서가 줄을 이을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인석은 그 땅을 밟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묘한 한기를 느꼈는데 분명 햇살이 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바닥에서부터 차가운 냉기가 올라와 심장을 조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통 명당이라 하면 어머니의 품처럼 따스하고 포근한 기운이 감돌아야 마땅한데 지관이 정해준 그곳은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기는 하나 어딘가 모르게 날카롭고 사나운 기운이 숨겨져 있는 것만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인석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지관 어른. 이곳은 바람이 너무 세고 땅이 차가운 듯한데 할아버지께서 편히 쉬실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라고 여쭈었으나 지관은 콧방귀를 뀌며 자네가 풍수를 아는가? 이 바람은 나쁜 기운을 씻어내주는 청풍이요. 땅의 차가움은 흙의 전기가 응집되어 있기 때문이니라 라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숙부 최참봉 역시 네가 무엇을 안다고 감히 나라님께서 보내신 지관 어른의 말씀에 토를 다느냐며 인석을 꾸짖었고 인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왕이 하사한 묘터를 구경하기 위해 삼삼오오산을 올랐고 그 화려한 형세에 감탄하며 입을 모아 칭송했는데 개 중에는 과연 최진사 댁이라 멋자리도 남다르다며 부러워하는 이도 있었고 터가 너무 세서 산 사람이 눌리는 것은 아니냐며 걱정하는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관의 확신에 찬 태도와 최참봉의 들뜬 모습에 우려의 목소리는 금세 묻혀버렸고 곧이어 묘터를 다듬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부들이 태니와 삽을 들고 땅을 파내려 가자 붉은 황토가 드러났는데 흙의 빛깔이 곱고 윤기가 흘러 누가 봐도 좋은 땅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인석은 파헤쳐진 흙을 한 줌 쥐어보았는데 흙냄새 속에 미세하게 섞여있는 비릿한 냄새를 맡고는 다시금 고개를 갸웃거렸으나 주위 사람들의 환호성에 묻혀 자신의 의구심을 애써 지우려 노력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둑어둑한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 첫날의 작업이 마무리되었고 사람들은 내일의 작업을 기약하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인석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랑채 마루에 앉아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유난히 밝은 달빛 아래로 산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어 마치 거대한 짐승이 웅크리고 있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예로부터 이 산을 지키는 영물이 산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는데 사람들은 그 영물을 산군이라 부르며 경외시했습니다. 산군은 수백 년을 산 호랑이로 평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마을에 큰일이 생기거나 산의 질서가 어지러워질 때 나타나 호통을 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인석은 문득 낮에 느꼈던 그 서늘한 기운이 혹시 산군의 경고는 아니었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미신이라 치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람 소리가 거세지고 문풍지가 요란하게 떨리는 소리에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생전 온화했던 미소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자정이 넘도록 뒤척이던 인석이 깜빡 잠이 들었을까 말까. 한 새벽녘 갑자기 산 쪽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짐승의 포효 소리가 들려와 온 마을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마치 산 전체가 울부짖는 듯한 굵고 깊은 공명음이었기에 듣는 이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인석은 화들짝 놀라 방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쳐나갔는데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산 중턱, 바로 할아버지의 묘터가 있는 쪽에서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꼬리를 말아넣고 짖지도 못한 채 낑낑거렸고 닭들은 늪에 올라앉아 숨을 죽이는 등 온갖 짐승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인석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어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머슴들을 깨워 횃불을 밝혀둔 채 산으로 향했는데 숙부 최의 참봉과 지관 역시 놀란 눈으로 허둥지둥 뒤따라 나섰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 묘터에 도착한 인석과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제 낮
그토록 정성 들여 다듬어 놓았던 평평한 묘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거대한 쟁기로 갈아엎은 듯 흙이 사방으로 파헤쳐져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흙더미는 사방으로 튀어 주변의 나무들이 꺾여 있었고 바닥에는 어른 머리통만 한 발자국들이 깊게 찍혀 있어 이것이 사람의 소행이 아님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날카로운 발톱 자국이 선명한 호랑이의 것이었는데 일반 호랑이보다 훨씬 크고 깊게 패여 있어 보통 놈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게 했습니다. 지관은 사색이 되어 이건 산짐승의 짓이다. 감히 왕실에서 정한 핏자리를 짐승 따위가 회방을 놓다니 라며 분노와 공포가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숙부최 참봉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어떤 놈의 짐승이 우리 집안의 대사를 망치려 드는 게냐. 당장 포수들을 불러라. 산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그놈을 잡아 가죽을 벗겨야겠다. 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두려움에 떨었고 인부들은 재수없는 일이 생겼다며 수군거렸지만 인성만은 파헤쳐진 흙구덩이 앞내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그 참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인석의 눈에는 단순한 짐승의 행패로 보이지 않았는데 호랑이가 파헤친 곳이 묘터의 정중앙, 즉 관이 들어갈 자리인 혈수의 자리를 정확하게 조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곳은 아니다, 이곳에 묻으면 안 된다 라고 필사적으로 말리는 듯한 처절한 몸부림처럼 느껴지는 것은 과연 인석만의 착각이었을까요? 파헤쳐진 흙 속에서는 어제 맡았던 그 비릿한 냄새가 더욱 진동을 하고 있었고 인석은 무심코 흙을 만져보다가 손끝에 닿는 축축하고 끈적한 느낌에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밤새 비가 온 것도 아닌데 묘터의 속흙은 마치 썩은 탑지대의 진흙처럼 물기를 머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석이 지관 어른, 흙이 너무 젖어 있습니다. 이것이 명당의 흙이 맞습니까?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지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그것은 밤새 내린 이슬이 모여 맺힌 생기, 삼인이라. 물은 곧 재물을 뜻하니 흙이 촉촉한 것은 오히려 좋은 징조다 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인석은 그 물기가 맑은 생기가 아니라 탁하고 죽은 물처럼 느껴져 찜찜함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인석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의 평온한 안식을 위해 이 자리를 고집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깊은 회의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산으로 올라와 엉망이 된 묘터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규키, 산신령이 노하셨나 보네. 왕이 내린 땅이라도 산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법이지. 촌로들의 걱정, 어린 말들이 오갔지만 숙부와 지관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대놓고 말을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최참봉은 인부들을 독려하여 다시 땅을 고르라고 지시했고 지관은 부적을 써서 묘터 주변에 붙이며 잡기를 쫓는 신념을 했습니다. 단순히 배고픈 짐승이 먹이를 찾다가 흙을 파헤친 것일 뿐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밤새 불을 피우고 지키면 될 일이다. 숙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사람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눈동자 역시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인석은 말없이 묵묵히 흙을 다시 덮으며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인석은 집안의 다스니를 도맡아 해온 늙은 머슴 만석 행수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만석은 최진사 댁에서 평생을 보낸 충직한 하인으로 눈치가 빠르고 산전수전 다 겪어 세상 이치에 밝은 노인이었습니다. 행수님, 어젯밤 그 소리 정말 그냥 짐승 소리 같았습니까? 인석의 물음에 만석은 곰방대를 털며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낮게 깔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이 산골에서 70평생을 살았습니다만 짐승이 먹이를 찾으려 땅을 팔 때는 코를 박고 킁킁대지 그렇게 땅이 울리도록 포효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그 발자국 5발가락이 쫙 벌어진 것이 보통 놈이 아닙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짐승은 사람보다 먼저 땅의 기운을 읽는다고 했습니다. 부디 너무 사람의 욕심만 앞세우지 마시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만석의 말은 인석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그는 할아버지의 장례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해는 다시 기울어 서산마루에 걸리고 묘터 복구 작업은 간신히 끝이 났습니다. 숙부는 인부들에게 품심을 두둑이 주며
오늘 밤에는 절대 졸지 말고 묘터를 지키라고 신신당부했고 사냥꾼 2명을 불러 화승총을 들고 대기하게 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산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적막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인석은 상복을 입은 채 묘터 한 구석에 마련된 움막에 앉아 흔들리는 등불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부디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애군입니까? 아니면 피해야 할 신호입니까? 밤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움막의 거정문을 덜컹거렸고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갑자기 사냥꾼들이 데려온 사냥개들이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하더니 이내 꼬리를 감추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오줌을 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푸른빛 2개가 둥둥 떠다니듯 나타나더니 묘터 입구의 바위 위에 거대한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일렁이며 비춘 그 형체는 집채만 한 덩치의 호랑이였는데 털은 은빛이 감도는 황금색이었고 이마에는 임금 완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보는 이의 숨을 턱 막히게 하는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은 총을 겨누었지만 손이 덜덜 떨려 방아쇠를 당기지도 못했고 지관은 비명을 지르며 움막 구석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 호랑이는 사람들을 공격할 기세는 전혀 없이 오직 새로 단장한 묘터의 봉분 자리를 노려보고만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눈빛에는 살기보다는 무언가 간절함과 분노가 서려 있는 듯했고 이내놈은 하늘이 떠나가라 포효하며 단숨에 묘터 중앙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호랑이의 움직임은 그 덩치에 걸맞지 않게 날렵하고 소름 끼칠 만큼 빨랐는데 마치 산바람이 불어닥치는 것과 같아 사람들의 눈으로는 그 형체를 쫓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냥꾼들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총구를 돌렸을 때는 이미 호랑이가 묘터 한가운데에 내려앉아 앞발을 높이 쳐들고 땅을 내리찍은 뒤였습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잘 다져놓았던 흙바닥이 지진이라도 난 듯 갈라졌고 튀어오른 돌멩이와 흙덩이들이 비오듯 쏟아져 내려 사람들은 머리를 감싸 쥐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사람들을 해치려는 기색은 전혀 없이 오직 땅바닥만을 향해 무시무시한 발톱을 휘둘렀는데 그 기세가 마치 철천지원수라도 만난 듯 맹렬하여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횃불이 이리저리 춤을 추고 그림자가 요동치는 혼란 속에서 지관은 비명을 지르며 엉금엉금 기어 도망쳤고 최참봉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순식간에 관을 묻을 혈자리를 깊숙이 파헤쳐 엉망으로 만들어 놓더니 이내 고개를 들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한번 쓱 훑어보고는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짐승의 것이라기보다는 준엄하게 꾸짖는 어른의 눈빛과 닮아 있어 인석은 공포심보다 기이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뒤에도 산속에는 그 짐승이 남긴 거친 숨소리와 비릿한 야생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고 사람들은 한참 동안이나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겨우 정신을 수습한 사냥꾼들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총을 거두며 저것은 그냥 호랑이가 아닙니다. 산신령이 노하셨거나 산군이 직접 내려온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산군을 상대로 총을 쏠 수는 없다며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내려갈 기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참하게 망가진 묘터를 본 최참봉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는 이깟 짐승 한 마리 때문에 나라님께서 내리신 하사품인 명당을 포기한단 말이냐 라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여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간밤에 겁을 먹고 도망치려던 사냥꾼들을 돈으로 회유하고 윽박질러 다시 붙잡아 두었고 아랫마을까지 사람을 보내어 더 용한 포수들과 덫을 놓을 전문가들을 불러오라고 닥달을 했습니다. 왕실 직원 또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는지 흙이 잔뜩 묻은 옷을 털며 이것은 필시 이곳의 터가 너무 좋아 잡귀나 늙은 짐승이 시샘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에 눌리지 말고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관은 인부들을 독려하여 파헤쳐진 땅을 다시 메우게 하고 이번에는 돌을 섞어 땅을 더 단단하게 다지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는데 밤새 들려온 호랑이 울음소리에 잠을 설친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래도 그 자리가 아닌 게야. 산짐승이 저렇게까지 말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지. 촌노들은 곰방대를 두드리며 혀를 찾고 아낙네들은 최진사 어른이 평생 덕을 쌓으셨는데 묘자리를 잘못 써서 험한 꼴을 당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인석은 마을 사람들의 이런 걱정, 어린 시선을 느끼며 마음이 무거워졌고 억지로 흙을 다시 덮고 있는 인부들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인부들조차 이 땅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거나 삽이 들어갈 때 느낌이 영 찜찜하다며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석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이토록 소란스럽고 불안하게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자신의 효심이 혹여나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인석은 답답한 마음에 묘터 주변을 서성이다가 늙은 머슴 만석이 파헤쳐진 흙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유심히 살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석은 최진사 댁에서 평생 흙을 만지며 농사를 지어온 사람이라 흙에 대해서는 직관 못지않은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석이 다가가자 만석은 쥐고 있던 흙을 슬그머니 놓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는데 인석이 재차 묻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직관 어른 말씀이라 제가 감히 토를 달 수는 없지만 이 흙은 생기가 도는 흙이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붉고 고운 황토 같아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검은 기운이 서려 있고 썩은 나무뿌리 냄새가 납니다. 만석은 인석의 손을 끌어 흙 냄새를 맡게 했는데 과연 그 속에서는 겉흙의 냄새와는 다른 마치 오래된 부찌대에서나 맡을 법한 쾌쾌하고 시큼한 악취가 희미하게 풍겨오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더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매일 밤 내려와 흙만 파헤치고 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해치지도 않고 다른 짐승을 잡아먹지도 않고 오직 이 구덩이만 파헤칩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산군이 심심해서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땅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라고 알려주는 것만 같습니다. 만석의 말은 인석의 가슴에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짐승이 사람보다 영물이라는 말이 헛된 소리가 아니라면 저 호랑이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석은 만석의 말을 곱씹으며 묘터를 내려다보았는데 어제 직관이 말했던 금계포란형의 명당이라는 말이 왠지 공허하게 들렸고 대신 깎아지른 절벽과 그늘진 산세가 마치 입을 벌리고 있는 악귀의 형상처럼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숙부 최참봉은 오후 늦게 도착한 유명한 호랑이 사냥꾼들을 대동하고 의기양양하게 산을 올랐습니다. 새로 온 사냥꾼들은 곰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등에는 커다란 화승총을 맨 거구들이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들은 묘터 주변 길목마다 쇠로 만든 덫을 놓고 나무 사이에는 굵은 그물을 쳐서 호랑이가 접근조차 못하게 하거나 오더라도 꼼짝없이 잡히도록 2중 3중으로 함정을 팠습니다. 숙부는 오늘 밤에야말로 그놈의 가죽을 벗겨 할아버지 영전에 바치겠다며 호언장담했고 직관은 부적을 쓴 종이를 덫 주변에 뿌리며 주술적인 힘까지 보태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산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인석은 불안한 마음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제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이 밤이 지나가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자 산속은 다시금 적막에 휩싸였는데 그날따라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풀벌레 소리 하나 없는 기이한 고요함이 이어졌습니다. 사냥꾼들은 묘터 주위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었고 최참봉과 직관은 안전한 움막 안에서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인석은 묘터 한 구석에 멍석을 깔고 앉아 있었는데 긴장감 때문에 입안이 바싹바싹 말라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넘어가자 사냥꾼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덫을 놓은 곳에서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는데 묘한 살기가 등 뒤에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베테랑 사냥꾼 하나가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무언가 있다라고 낮게 외치는 순간 반대편 숲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우지끈하고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난 쪽으로 쏠린 사이 정작 호랑이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묘터 바로 뒤편, 사람이 도저히 내려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가파른 절벽 위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소리 없이 뛰어내린 것입니다. 호랑이는 사냥꾼들이 쳐놓은 그물과 덫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볍게 뛰어넘어 단숨에 묘터 중앙에 착지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울렸고
사냥꾼들은 허를 찔려 당황하며 총을 쏘려 했지만 호랑이는 이미 몸을 낮추고 흙을 파헤치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총소리가 탕, 탕 하고 밤하늘을 갈랐지만 호랑이의 움직임이 워낙 빠르고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총알은 허공을 가르거나 엉뚱한 나무에 박힐 뿐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총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제보다 더 맹렬한 기세로 땅을 갈아엎으며 무언가를 찾듯이 깊이, 더 깊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인석은 자욱한 흙먼지 속에서 호랑이와 눈이 마주쳤는데 횃불에 비친 호랑이의 황금빛 눈동자가 뿜어내는 강렬한 기운에 압도되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절박함, 마치 어리석은 인간들아, 제발 깨달아라라고 외치는 듯한 슬픔마저 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앞발로 흙을 한 움큼 퍼내어 인석이 앉아있는 쪽으로 흩뿌렸는데 인석의 무릎 위로 떨어진 그 흙덩이에서는 어제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역겨운 썩은 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인석은 순간적으로 만석의 말이 떠오르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산군이 우리에게 땅속을 보여주려 한다. 인석은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사격 중지, 쏘지 마시오. 다들 사격을 멈추시오. 라고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호랑이를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호랑이가 파헤친 저 땅 속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흥분한 최참봉은 인석의 외침을 무시하고 무슨 소리냐? 저놈을 맞춰라. 맞추는 자에게 황소 한 마리를 주겠다며 악을 썼습니다. 사냥꾼들은 상금을 탐내어 재장전을 서둘렀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갑자기 작업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길고 슬픈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크앙. 그 소리는 산맥을 타고 메아리쳐 흘렀는데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마치 산 전체가 통곡하는 듯한 비통함이 서려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호랑이는 사냥꾼들이 다시 총을 겨누자 믿을 수 없는 도약력으로 묘터 뒤편 바위 위로 뛰어올라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것은 또다시 엉망진창이 된 묘터와 화약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숙부 최참봉은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며 묘터로 뛰어들었고 이 망할 짐승이 또다시 라며 발을 구르다가 파헤쳐진 흙구덩이에 발이 빠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직원과 하인들이 황급히 달려가 그를 일으켜 세웠는데 최참봉의 옷자락과 손에는 검은 진흙 같은 것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에잇, 쉬쉬, 이게 무슨 냄새냐 하며 코를 막았는데 그 냄새는 똥냄새보다 더 고약하고 시체 썩는 냄새와도 비슷한 악취였습니다. 직원은 당황하며 이건 산짐승이 영역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오줌이나 배설물이 섞여서 그런 것이니 불을 놓아 태우면 됩니다. 라고 급히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인석은 그 검은 진흙이 단순히 짐승의 배설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땅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 흙 자체가 머금고 있는 썩은 물기였습니다. 사냥꾼들은 혀를 내두르며 모여들었습니다. 보시오. 저 짐승은 총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예측을 하고 있소. 영물 중에 영물이야. 한 늙은 포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영물과 싸우려 들면 필시화를 입습니다. 나는 빠지겠소. 돈이고 뭐고 제명에 죽으려면 이 산을 떠나는 게 상책이요. 포수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기 시작하자 최참봉은 길길이 날뛰었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포수들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기운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석은 떠나는 포수들을 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새벽이 다가올 무렵 묘터에는 다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숙부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술을 퍼마시며 움막에서 잠이 들었고 직원 역시 피곤에 지쳐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인석은 홀로 깨어 파헤쳐진 묘터 가장자리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호랑이가 파놓은 구덩이는 어제보다 더 깊어졌고 그 안에서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인석은 횃불을 들어 구덩이 안을 비춰보려 했지만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어두웠습니다. 그때 문득 인석의 머릿속에 할아버지의 유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화려하게 하지 말고 양지 바른 곳에. 지금 이 땅은 화려하기 그지없으나 햇볕이 드는 양지라기보다는 음습하고 차가운 기운이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인석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이 땅의 비밀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인석은 주위의 눈을 피해 삽 한 자루를 들고 조용히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은 질척거렸고 발을 디딜 때마다 불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호랑이가 파놓은 곳에서 조금 더 깊이 파들어가자 삽 끝에 턱 하고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인가 싶어 흙을 걷어내 보니 그것은 돌이 아니라 굵은 나무 뿌리들이 얽히고 설킨 덩어리였는데 놀랍게도 그 뿌리들은 모두 검게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의 뿌리가 땅속에서 이렇게 썩어 있다는 것은 땅 자체가 병들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인석은 떨리는 손으로 뿌리 사이의 흙을 더 파내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흙 속에서 검붉은 물이 퐁퐁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맑은 지하수가 아니라 마치 피고름처럼 탁하고 끈적한 액체였습니다. 그 순간 인석의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언제 잠에서 깼는지 모를 만석이 램프를 들고 서서 근심 어린 눈으로 인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보셨습니까? 만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명당이 아닙니다.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물이 고이고 뿌리가 썩는 숨의 수며 이 흐르는 흉지 중의 흉지입니다. 이곳에 조상님을 모셨다가는 뼈가 검게 변하고 자손이 끊기는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인석은 만석의 말을 들으며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왕이 하사한 명당, 천하의 길지라던 곳이 사실은 가문을 멸망시킬 저주의 땅이었다니. 호랑이는 이 사실을 알고 그토록 필사적으로 땅을 파헤쳐 우리에게 경고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으면 장례 행렬이 시작될 것이고 숙부와 직관은 이 사실을 은폐하고 억지로 장례를 강행하려 할 것이 뻔했습니다. 왕명을 거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아버지를 이 썩은 물구덩이에 모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인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묻은 검은 진흙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그는 가문을 지키고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일생일대의 용기를 내야만 했습니다. 멀리서 새벽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동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올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소란스럽고 위험한 시간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묘터는 간밤의 비밀을 숨기려는 듯 신비로우면서도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인석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그탄 눈으로 집으로 내려왔는데 옷자락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어 누가 봐도 고된 일을 한 사람의 행색이었습니다. 사랑채 마루에는 벌써 숙부 최참봉이 의관을 정제하고 앉아 담배를 태우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초조함과 결의가 뒤섞여 굳어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마당에 들어서는 인석을 보자마자 대뜸 오늘이 드디어 발인 날이다. 어젯밤에 또 그 망할 짐승이 다녀갔다는 보고를 받았다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는 조카의 초췌한 몰골을 보고 혀를 차며 상주가 되어서 그리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야 원 어서 들어가 씻고 장례 채비를 하거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인석은 숙부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루 끝에 서서 정색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숙부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은 안 됩니다. 어젯밤 제가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그곳은 물이 차고 썩은 나무 뿌리가 엉켜있는 흉지입니다. 인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그 말을 들은 최참봉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위로 치솟았습니다. 최참봉은 곰방대를 재떨이에 탁탁 털며 벌떡 일어나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왕실 직관이 잡은 명당을 두고 흉지라니 네가 풍수에 대해 쥐뿔이나 아느냐? 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랑채의 문이 벌컥 열리고 직관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는데 인석의 말을 엿들었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여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을 기세였습니다. 직관은 상주 어른, 말 조심하십시오. 나라님께서 하사하신 땅을 모독하는 것은 곧 나라님을 능멸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며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석은 물러서지 않고 직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대꾸했습니다. 나라님을 능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님께서도 할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으로 땅을 주셨지 물구덩이에 묻으라고 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직관 어른도 보셨지 않습니까? 흙이 젖어 있고
악취가 나는 것을요. 지관은 인석의 정곡을 찌르는 말에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눈동자를 굴리더니 이내 뻔뻔한 표정으로 말을 돌렸습니다. 허허, 젊은 사람이 식견이 짧아도 너무 짧구려. 그 검은 물기는 흉수가 아니라 땅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맺힌 용의 땀이라 부르는 진액이요. 그것이 나와야 진정한 명당인 것을 어찌 썩은 물이라 매도한단 말이요? 지관의 궤변에 인석은 기가 찼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최참봉은 옳거니 역시 지관 어른의 말씀이 맞네. 용의 땀이라니 과연 대단한 명당이 아닌가 하며 무릎을 쳤습니다. 숙부와 지관은 인석의 반대를 묵살하고 즉시 인부들을 불러 묘터 정비 작업을 서둘렀습니다. 최참봉은 오늘 안으로 모든 준비를 마쳐야 내일 하관을 할 수 있다며 인부들에게 평소보다 2배의 품정을 약속하고 독촉했습니다. 인부들은 찜찜한 표정으로 산을 올랐지만 양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처지라 말없이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호랑이가 파헤쳐 놓은 구덩이를 메우기 위해 생석회를 잔뜩 짊어지고 올라갔는데 지관의 지시대로 젖은 흙 위에 석회를 부어 물기를 말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얀 석회가루가 검은 흙 위로 쏟아지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고 매캐한 연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가 마치 산불이라도 난 것처럼 묘터 주변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 광경은 신성한 묘지를 다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끓는 가마솥에 무언가를 억지로 쑤셔 넣는 듯한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피어오르는 흰 연기를 보며 불안감에 휩싸여 웅성거렸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세상에 묘터에서 연기가 나다니 저게 무슨 변고래 하며 수군거렸고 노인들은 석회를 저리 많이 쓴다는 건 땅에 물이 많다는 증거지. 억지로 물을 막아봤자 터지기 마련이야. 라며 혀를 찼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번져나갔고 최진사 댁이 욕심을 부리다 조상을 물귀신으로 만들려 한다는 흉흉한 이야기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인석은 마을 사람들의 이런 시선을 견디기가 힘들었지만 집안 어른인 숙부와 왕명을 등에 업은 지관의 벽을 넘기에는 자신의 힘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닫힌 사랑채 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인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늙은 머슴 만석과 함께 다시 산으로 올라가 보려 했으나 숙부가 보낸 건장한 하인들이 대문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작은 나으리의 분부십니다. 상주님께서는 내일 장례를 위해 몸을 아끼고 방에 계시랍니다. 사실상의 연금 조치였습니다. 인석은 분통이 터져 비켜라. 내 할아버지의 묘소에 내가 가겠다는데 누가 막는단 말이냐? 라고 소리쳤지만 하인들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길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숙부는 인석이 또다시 묘터에 올라가 불길한 소리를 하거나 인부들을 동요시킬까봐 아예 발을 묶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인석은 방으로 돌아와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치며 흐느꼈습니다. 힘없는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뻔히 보이는 불행을 막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마을에는 장례 전야를 알리는 곡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는 내일 나갈 상여가 화려하게 장식되어 놓여 있었고 만장 죽은 이를 애도하는 글을 적은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며 기기묘묘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문상객들을 맞이하며 왕이 내린 명당에 모시게 되어 가문의 영광입니다라며 너스레를 떨었고 지관은 술에 취해 내일이면 천하제일의 명당이 완성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북적거리는 잔치집 같았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왠지 모를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웃음소리마저 공허하게 들려왔습니다. 인석은 빈소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향을 피우며 할아버지의 영정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영정 속의 할아버지는 평온하게 웃고 계셨지만 인석의 눈에는 그 미소가 슬프게만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문상객들도 하나둘 돌아가고 집안에는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인석은 지친 몸을 이끌고 잠시 눈을 붙였는데 비몽사몽간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인석은 안개 낀 숲을 헤매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추워, 너무 춥다 하는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묘터로 예정된 그 절벽 아래 구덩이 속에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옷은 흙탕물에 젖어 엉망이었고 발목까지 차오른 검은 물 속에는 뱀처럼 생긴 나무 뿌리들이 할아버지의 다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파랗게 질린 입술을 덜덜 떨며 인석을 바라보셨는데 그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석아, 이곳은 아니다. 나를 이곳에 묻지 마라 다오. 숨이 막혀 견딜 수가 없구나. 인석이 할아버지 하고 외치며 달려가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져 돌아보니 그 거대한 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인석을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려 산 너머 양지 바른 언덕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햇살이 가득하고 민들레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평범한 야산이었습니다. 호랑이가 그곳이다 라고 말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자 흙탕물 속에 있던 할아버지의 표정이 편안하게 풀리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꿈속에서도 그 따스함이 느껴져 인석은 눈물을 펑펑 쏟았고 할아버지,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라고 소리치며 번쩍 눈을 떴습니다. 식은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밖에서는 새벽바람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인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객꿈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조상이 꿈에 나타나 춥다고 하는 것은 묘자리에 물이 찼을 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현몽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인석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상여가 나갈 것이고 한번 묻고 나면 다시 파내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문을 조용히 열고 나갔습니다. 마당의 개들도 인석의 결연한 살기에 눌렸는지 짖지 않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인석은 뒷마당 창고로 가서 쇠로 만든 굵은 꼬챙이와 삽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불쑥 나타나 인석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놀라서 숨을 들이켜는 인석에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바로 만석 행수였습니다. 만석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 등불과 곡괭이를 챙겨 들고 서 있었습니다. 행수님, 인석의 목소리가 메어오자 만석은 인석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련님, 기저귀 갈아주던 놈입니다. 도련님,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압니다. 갑시다. 작은 마님과 직관놈이 난리를 치기 전에 끝장을 봐야지요. 두 사람은 마치 야간 습격을 나가는 병사들처럼 비장한 각오로 어둠을 뚫고 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오르는 길은 험하고 가파랐지만 두 사람은 쉬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묘터에 가까워지자 지키고 있던 사냥꾼들이 보였지만 그들은 모닥불 옆에서 젖차 떨어져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긴장이 풀린 데다 최참봉이 내려보낸 술을 과하게 마신 탓인 듯했습니다. 인석과 만석은 조심스럽게 그들을 지나쳐 파헤쳐진 묘터 중앙에 도착했습니다. 낮에 인부들이 뿌려놓은 석회가 하얗게 덮여 있었지만 그 위로 다시금 축축한 물기가 배어나와 얼룩덜룩해져 있었습니다. 인석은 그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억지로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썩은 상처에 분칠만 해놓은 꼴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석이 곡괭이를 들어 석회층을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깡, 깡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지만 지금은 들키는 것을 겁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굳어버린 석회덩어리를 걷어내자 그 밑에는 억눌려 있던 악취가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습니다. 우욱. 만석이 헛구역질을 할 정도로 지독한 냄새였습니다. 인석은 삽을 들고 미친 듯이 땅을 파내려 갔습니다. 호랑이가 파놓았던 깊이보다 더 깊게 직관이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파야만 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손바닥이 까져 피가 났지만 통증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할아버지를 차가운 물속에 묻을 수 없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한참을 파내려 갔을까 삽 끝에 묵직한 바위 같은 것이 걸렸습니다. 인석이 힘껏 내리찍자 바위 틈이 갈라지며 가는 소리와 함께 검붉은 물줄기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하수가 아니라 바위 틈에 고여 썩어가던 지하수맥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물은 순식간에 구덩이 안을 채우기 시작했고 그 위로 허연 거품이 부글거렸습니다. 만석이 등불을 비추자 그 물속에서 꿈틀거리는 지네와 알 수 없는 벌레들이 함께 솟구쳐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절손자손이 끈김을 부르는 최악의 흉지, 독혈두슈의 실체였습니다. 인석은 그 끔찍한 광경에 전율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묘터 뒤편 바위 위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인석과 만석이 고개를 들어보니 은빛털을 가진 산군, 그 호랑이가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공격할 기세가 아니라 마치 이제야 찾았느냐라고 묻는 듯이 차분한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인석은 홀린 듯이 호랑이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제야 확실히 알겠습니다. 호랑이는 인석의 인사를 받는 듯 꼬리를 한번 크게 휘두르더니 솟아오르는 검은 물을 바라보며 길게 하품을 하고는 숲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호랑이는 인석이 스스로 진실을 밝혀내기를 기다려 주었던 것입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았다는 신호였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꽹과리 소리와 함께 상여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가야 합니다. 상여가 올라오기 전에 이 꼴을 보여줘야 합니다. 만석이 서두르며 말했습니다. 인석은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지도 않고 결의에 찬 표정으로 산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제 곧 숙부와 직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이곳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이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할아버지를 구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묘자리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거짓과 허세로 덮인 집안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싸움이었습니다. 잠시 후 어허, 어이갈이 넘차 하는 상여꾼들의 구슬픈 소리가 산자락을 타고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형형색색의 만장이 숲 사이로 보이고 하얀 상복을 입은 긴 행렬이 뱀처럼 구불구불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선두에는 위풍당당하게 지휘봉을 든 직관과 갓을 쓰고 거드름을 피우는 숙부 최참봉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향하고 있는 곳이 명당이 아니라 파멸을 부르는 구덩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석은 솟구치는 검은 물구덩이 앞에 버티고 서서 올라오는 행렬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삽 대신 할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날카로운 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여 소리가 산천을 울리며 가까워질수록 인석의 심장은 마치 북소리에 맞추어 뛰는 것처럼 쿵쾅거렸지만 두 발은 땅에 뿌리를 박은 고목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형색색의 만장이 숲의 정적을 깨뜨리며 나타났고 그 뒤로 하얀 상복을 입은 긴 행렬이 굽이치는 산길을 따라 뱀이 기어가듯 천천히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두에 선 요령잡이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북망산천이 멀다더니 하며 구슬픈 선소리를 매기면 뒤따르는 상두꾼들이 너화 넘차 너화넘 하며 후렴을 받는 소리가 메아리쳐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평소라면 가슴을 저미는 슬픔으로 다가왔겠지만 지금 인석의 귀에는 마치 멸망을 향해 행진하는 죽음의 군대가 내는 소름 끼치는 경고음처럼 들렸습니다. 인석은 손에 쥔 삽자루를 더욱 꽉 움켜쥐며 다가오는 운명의 시간을 향해 매섭게 눈을 부릅떴습니다. 행렬의 맨 앞에서 위풍당당하게 올라오던 숙부. 최참봉은 묘터 한가운데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인석을 발견하고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마치 광인처럼 눈을 번들거리는 조카의 모습은 점잖은 양반의 행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최참봉은 지휘하던 부채를 접어들고 씩씩거리며 달려와 이놈, 상주가 되어서 상여 뒤를 따르지는 못할 망정. 어찌 먼저 올라와서 이리 해괴한 꼴을 하고 있느냐 라며 벼락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뒤따라온 직관 역시 인석의 몰골과 파헤쳐진 땅을 보고는 사색이 되어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밤새 부정을 타지 않게 지키라고 했더니 신성한 명당에 쇠꼬챙이질을 해놓다니요 라며 발을 동동 구르며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인석은 숙부와 직관의 질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은 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멈추십시오. 상여를 멈추십시오. 이곳은 할아버지를 모실 자리가 아닙니다. 이곳에 모시면 우리 집안은 멸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인석의 돌발 행동에 상두꾼들은 당황하여 발을 멈추었고 뒤따르던 문상객들과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참봉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슬픔을 이기지 못해 실성을 한 게야.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어내고 상여를 드리라 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이 주춤주춤 다가오자 옆에 있던 만석이 곡괭이를 들어 앞을 막아서며 누구든 손만 대봐라. 내 이 늙은 목숨을 걸고 막을 테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평소 순하디순한 만석, 행수의 살기등등한 모습에 하인들은 기가 질려 감히 덤벼들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험악해지자 마을 촌장 어른이 나서서 중재를 하려 했지만 직관이 먼저 선수쳐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자신의 권위를 세울 기회로 삼으려는 듯 거드름을 피우며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상주께서 너무 큰 슬픔에 잠겨 헛것을 보고 계신 듯합니다. 이곳은 왕실에서도 인정한 천하의 명당입니다. 잡기가 씌어 횡설수설하는 것이니 제가 부정을 씻는 의식을 치르고 바로 하관을 진행하겠습니다. 직관은 품에서 팥과 소금을 꺼내 인석에게 뿌리며 주문을 외우는 심heb을 했고 마을 사람들은 쭈쭈인 젊은 사람이 안 됐구먼. 얼마나 상심이 컸으면 하며 직관의 말에 동조하는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인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직관이 뿌리는 소금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오히려 직관을 향해 싸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부정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속에 있습니다. 직관 어른, 당신이 진정 풍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냄새가 맡아지지 않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요. 인석은 뒤돌아서서 밤새 파놓은 구덩이를 가리고 있던 멍석을 확 걷어치웠습니다. 그러자 억눌려 있던 지독한 악취가 바람을 타고 확 퍼져나갔는데 그 냄새는 시궁창 냄새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역겨운 시체, 썩는 냄새와 유황 냄새가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서 있던 사람들은 코를 틀어쥐고 욱 하며 헛구역질을 해댔고 상여를 메고 있던 꾼들도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석이 가리킨 구덩이 속은 그야말로 지옥의 입구와도 같았습니다. 밤새 솟아오른 검붉은 물이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고 그 위로는 허연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흙탕물 위로 둥둥 떠다니는 것들이었는데 그것은 죽은 뱀의 시체와 징그러운 지네들 그리고 수처럼 검게 변해버린 나무뿌리 조각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세상에 저게 뭐야? 똥물도 아니고 피도 아니고 하며 웅성거림이 비명처럼 커져갔습니다. 직관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는 듯했습니다. 최참봉 역시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딱 벌린 채 손에 들고 있던 부채를 스르르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인석은 구덩이 옆에 굴러다니는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그 검은 물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나뭇가지가 닿은 부분이 치익 하는 소리를 내며 검게 타들어가는 것처럼 변색되더니 이내 흐물흐물하게 녹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들이 말한 용의 땀입니까? 이 독한 물에 할아버지를 눕히시겠습니까? 뼈가 녹고 살이 문드러질 이 자리에 조상을 모셔놓고 우리 자손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바란단 말입니까? 인석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은 산골짜기를 울렸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웅덩이가 아니라 닿는 모든 생명을 죽이는 죽음의 구리자, 멸망의 구렁텅이임이 명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어 직관을 향했습니다. 촌장 어른이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복의 직관 양반,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나라님 핑계를 대며 명당이라 우기더니 우리 마을의 어른이신 최진사 어른을 시궁창에 쳐넣을 셈이었나? 사람들은 사기꾼이다, 엉터리다 라며 소리치며 직관을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직관은 뒷걸음질 치며 아니요. 그것이 땅의 기운이 변해서 갑자기 수맥이 터진 것이지 내 잘못이 아니요. 라며 비굴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던진 흙덩이가 직관의 갓을 때려 갓이 벗겨졌고 그는 허둥지둥 머리를 감싸 쥐고 쥐구멍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숙부 최참봉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구덩이 가장자리로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 물을 내려다보았는데 물 표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진 악귀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욕심에 눈이 멀어 하마터면 형님의 시신을 욕보이고 집안을 망칠 뻔했다는 사실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형님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어리석어 큰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최참봉은 땅을 치며 통곡을 시작했고 그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처절했습니다. 인석은 다가가 숙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숙부님,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할아버지께서도 숙부님의 마음을 아실 겁니다라고 위로했습니다. 소란이 잦아들고 분위기가 숙연해지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석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이 난국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상주의 결정을 기다리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인석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만장과 상여는 초라하게 느껴졌고 파헤쳐진 흉터는 흉물스럽게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숲속 어디선가 푸르르 하는 산짐승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석이 고개를 돌려보니 멀리 숲 그늘 속에 어젯밤에 그 호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인석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끄덕이며 꼬리로 산 너머 반대편 언덕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닿아 황금빛으로 빛나는 이름 없는 작은 야산이었습니다. 인석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상여를 돌리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따뜻한 볕이 드는 곳, 그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인석의 말에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상둑꾼들은 어이어이 소리를 내며 상여를 들어 올렸고 방향을 180도 돌려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관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산을 내려가 버렸고 남은 사람들은 흉물이 된 묘터를 뒤로 한 채 새로운 희망을 품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짓과 허영으로 가득 찼던 행렬이 진실과 효심이 이끄는 길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온 행렬은 인석이 지목한 그리고 호랑이가 일러준 그 작은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뒤로는 완만한 산등성이가 감싸고 있어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흙을 파보니 붉고 고운 황토가 나왔고 흙냄새는 구수하고 향긋하여 아까의 그 썩은 내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만석 행수는 흙을 한 줌 쥐어 맛을 보더니 달다. 흙이 달아. 도련님, 여기야말로 진짜 명당입니다. 구미 알을 품은 복치포란형의 길지입니다. 라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래. 최진사 어른이 가실 곳은 바로 여기였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례 절차는 다시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비록 왕실직관은 도망가고 없었지만 마을에서 가장 덕망 높은 어르신이 제주가 되어 예를 갖추었습니다. 하관이 진행되는 동안 하늘에서는 따스한 햇살이 내려와 관을 비추었고 어디선가 날아온 까치 한 쌍이 주변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며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최참봉도 흙을 한 삽 떠서 관 위에 뿌리며 형님,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못난 동생이 이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인석은 할아버지의 관이 평안히 땅에 안기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봉분을 쌓아 올리자 어느덧 해는 중천을 지나 오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묘소 앞에 둘러앉아 음복을 하며 늦은 점심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아침에 그 험악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안도감이 감돌았습니다. 떡과 술을 나누며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인석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그 호랑이가 진짜 산신령이었나 봐 하는 이야기꽃이 피어났습니다. 인석은 사람들 틈에 섞여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켰는데 그 맛이 꿀맛처럼 달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술맛이 아니라 가문을 지켜내고 할아버지의 뜻을 받들었다는 뿌듯함이 주는 달콤함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사람들이 모두 내려가고 인석은 홀로 묘소에 남아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찬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인석의 땀을 식혀주었고 붉게 물든 노을은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습니다. 인석은 무덤가에 핀 작은 들꽃 하나를 다듬어주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춥지 않으시죠? 이제 편안하게 주무세요. 저도, 숙부님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잘 지낼 테니 걱정 마세요. 그때 숲 가장자리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그 호랑이가 나무 뒤에 반쯤 몸을 숨긴 채 인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눈빛은 더 이상 매섭지 않았고 마치 수고했다라고 말하는 듯 부드럽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인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호랑이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산군님, 당신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 산과 마을을 부디 지켜주십시오. 호랑이는 인석의 절을 묵묵히 봤더니 소리 없이 몸을 돌려 깊은 숲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인석은 호랑이가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의 굴뚝마다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최진사댁 사랑채에는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숙부 최참봉은 인석에게 술을 따라주며 네가 나보다 낫다. 내 욕심이 과해 눈이 멀었었는데 네가 내 눈을 뜨게 해주었어라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인석은 아닙니다, 숙부님. 조상님이 도우신 덕분입니다. 라며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만석 행수와 하인들도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며 그날의 무용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우리 도련님 눈빛 봤어? 호랑이보다 더 무서웠다니까? 하인들의 너스레에 모두가 박장대소하며 웃었습니다. 집안을 감싸고 있던 검은 그림자는 완전히 걷히고 다시금 따뜻한 온기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인석은 마루에 나와 앉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할아버지가 웃고 계신 듯하여 인석은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왕이 내린 화려한 명당은 아니었지만 가족의 화목과 마음의 평화를 얻은 그 자리가 진정한 명당임을 인석은 깨달았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풍경 소리를 딸랑딸랑 울렸고 인석은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흉물로 변해버린 옛 묘터를 메우고 나무를 심어 산의 상처를 치유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장례가 무사히 끝나고 최진사댁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는데 그 분위기는 예전과는 사뭇 다른 따스함과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욕심과 허세로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던 집안 공기는 이제 봄눈 녹듯 부드럽게 풀려 하인들의 발걸음 소리조차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가며 최진사댁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 난리통을 겪고 나더니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집안이 훨씬 단단해진 것 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인석은 상복을 입고 아침 저녁으로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아 문안 인사를 올렸는데 양지바른 언덕에 자리 잡은 봉부는 따사로운 햇살을 머금고 있어 보는 이의 마음까지 포근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석이 묘소 주위에 자풀을 뽑고 있노라면 산새들이 날아와 어깨에 앉았다 가기도 하고 다람쥐가 발치에서 도토리를 까먹는 등 자연도 할아버지의 새로운 안식처를 반기는 듯 했습니다. 인석의 숙부인 최참봉의 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큰 놀라움이자 화제거리였습니다. 평소 갓끈을 조여매고 거드름을 피우며 아랫사람들을 하대하던 그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창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무명옷을 꺼내 입고 직접 밭으로 나가 일꾼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농사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저러다 며칠 못 가고 몸살이 나서 드러눕겠지라며 반신반의했지만 최참봉은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묵묵히 호미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며 일하는 보람을 뒤늦게 깨달은 듯 새참 시간에도 하인들과 둥글게 모여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허물없이 어울렸습니다. 숙부는 인석을 볼 때마다 네가 나를 사람 만들었다. 형님이 살아계셨을 때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라며 쑥스러운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인석과 만석 행수는 틈나는 대로 예전 그 흉물스러웠던 묘터, 즉 호랑이가 파헤쳐 놓았던 절벽 아래로 올라가 뒷수습을 했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검은 물기가 배어나와 음산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는데 인석은 그 구덩이를 그냥 방치해두면 산 전체가 병들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깨끗한 마사토를 지게에 지고 수십 번을 오르내리며 질척거리는 웅덩이를 메웠고 그 위에 숯과 소금을 뿌려 나쁜 기운을 정화하려 애썼습니다. 마을 청년들도 그 정성에 감동하여 하나둘씩 거들기 시작했고 산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며칠간의 고된 작업 끝에 검은 웅덩이는 단단한 흙으로 덮였고 인석은 그 자리에 뿌리가 깊고 생명력이 강한 소나무 묘목들을 심었습니다. 비록 당장은 묘목에 불과했지만 세월이 흐르면 이 나무들이 자라 흉터난 땅을 덮어주고 산의 아픈 기억을 치유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을 지나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는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겨울은 혹독하기로 유명했지만 그해 겨울 최진사댁 사랑채는 그 어느 때보다 훈훈했습니다. 온돌방 아랫목에는 고구마가 익어가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고 밤이면 식구들이 모여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며 도란도란 정을 쌓았습니다. 인석은 할아버지가 남기신 서책들을 정리하며 학문에 정진했는데 예전처럼 과거 급제나 출세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성현의 말씀을 익혀 마음을 닫고 이웃을 이롭게 하는 참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싶어 기웃거리면 인석은 기꺼이 사랑채 문을 열어주고 천자문을 가르쳐 주었는데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짜기에 울려 퍼지니 마을 전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만석 행수는 아이들에게 화로에 구운 밤을 까주며 우리 도련님이 나중에 큰 학자가 되실 깨달아며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했습니다. 이듬해 봄이 찾아오자 산과 들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만발하여 마치 불이 붙은 듯 붉게 물들었고 겨우내 얼었던 계곡물은 힘차게 흐르며 생명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석이 모신 할아버지의 묘소 주변에도 노란 민들레와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꽃 대궐을 이루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을의 다른 밭들은 봄 가뭄으로 애를 먹었지만 최진사댁 밭과 인석이 골라준 마을 사람들의 밭에는 적절한 때에 비가 내리고 볕이 잘 들어 작물들이 쑥쑥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조상님을 명당에 모시니 그 음덕이 온 마을에 미치는 모양이다라며 기뻐했고 호랑이가 점지해준 그 자리가 진정한 복덩어리 땅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인석은 밭두렁을 거닐며 푸르게 자라나는 보리싹을 보며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평화로운지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름 장마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며칠째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는데 빗줄기가 어찌나 굵은지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계곡물이 불어나 콸콸 넘쳐 흐르고 천둥번개가 밤낮 없이 쳐대어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인석은 비옷을 챙겨 입고 수시로 논밭의 물꼬를 살피고 할아버지의 묘소가 유실되지 않았나 점검하러 다녔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 묘소는 물이 잘 빠지는 마사토 땅이라 아무런 피해가 없었지만 문제는 빗줄기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땅이 흔들릴 정도로 거대한 굉음인 쿠구구구궁 하는 소리가 마을 뒷산을 강타했습니다. 마치 산신령이 노하여 산을 두 동강 내는 듯한 무시무시한 소리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날이 밝고 비가 잦아들자 인석과 마을 사람들은 소리가 난 곳으로 조심스럽게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곳은 바로 작년에 왕실 직관이 잡아주었던 그리고 호랑이가 그토록 파헤치며 말렸던 그 묘터였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 애초에 묘터로 잡았던 평평한 땅을 완전히 덮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만약 인석이 고집을 꺾고 그곳에 묘를 썼더라면 할아버지의 시신은 수천 톤의 바위와 흙더미에 깔려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을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무너진 흙더미 사이로는 시커먼 지하수가 콸콸 쏟아져 나와 흙탕물을 이루고 있어 그곳이 얼마나 위험하고 약한 집안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무너진 산사태 현장을 보며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창백해진 얼굴로 떨리는 손을 모아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형님, 조상님이 도우시고 산군님이 살리셨습니다. 제 욕심대로 했다면 우리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해 뼈도 못 추릴 뻔했습니다. 함께 올라온 마을 사람들도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인석이가 상여를 막아선 게 정말 신의 한 수였어. 호랑이가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구먼. 사람들은 자연의 무서움과 영물의 신통함에 고개를 숙였고 인석은 무너진 흙더미를 향해 조용히 묵념을 올렸습니다. 비로소 모든 의문이 풀리고 호랑이의 거친 행동이 사실은 가장 큰 자비였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바람결을 타고 한양 도성까지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왕이 하사한 땅이 무너졌다는 소문에 왕실의 체면이 구겨질까 쉬쉬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효심 깊은 손자가 산신의 계시를 받아 조상을 구하고 화를 면했다는 미담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왕은 뒤늦게 이 사실을 보고받고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직관의 눈이 짐승의 눈만도 못하였구나. 거칠애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으로 땅을 살피는 것임을 과인이 배웠노라. 왕은 인석에게 비단을 내리고 효자, 정문 효자를 기리는 붉은 문을 세워주려 했으나 인석은 당연한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라며 정중히 사양하고 대신 마을 사람들을 위한 곡식을 조금 나눠달라고 청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인석의 이름은 더욱 널리 알려졌지만 그는 여전히 촌부의 옷을 입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황금빛 들판에는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감나무에는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풍년을 알렸습니다. 최진사댁 마당에서는 마을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의 수확한 핵곡식으로 지은 하얀 쌀밥과 고기국, 각종 나물 반찬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졌습니다. 동네 남녀노소가 모두 모여 꽹과리를 치고 춤을 추며 즐거워했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온 동네를 가득 채웠습니다. 인석은 멍석마루에 앉아 마을 어르신들에게 술을 따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만석행수는 새 옷을 한 벌 얻어 입고 어린아이들처럼 신이 나서 돌아다녔고 숙부 최참봉은 직접 고기를 구워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많이들 드시게 이웃사촌이 최고 아닌가 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의 권위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넉넉하고 인자한 시골 할아버지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인석은 잠시 소란스러운 마당을 빠져나와 뒤뜰로 향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뒷산은 노을빛을 받아 붉게 물들어 있었고 멀리 호랑이가 사라졌던 그 숲은 고요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인석은 미리 준비해둔 삶은 돼지고기 한 덩이와 맑은 청주 한 병을 들고 산초입에 있는 큰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구님, 덕분에 저희 식구들과 마을이 무탈하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부디 이 술 한 잔 받으시고 올겨울도 따뜻하게 나십시오. 인석이 절을 올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숲속 깊은 곳에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푸르르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인석은 호랑이가 자신의 마음을 받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이제 더 이상 나타나 묘터를 파헤칠 필요 없이 멀리서 묵묵히 이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손님들은 모두 돌아가고 집안에는 다시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인석은 식구들과 함께 안방에 둘러앉아 남은 과일을 깎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는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따뜻한 아랫목에 누우니 온몸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숙부가 헛기침을 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인석아, 내년에는 저 건너 밭에 뽕나무를 더 심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누에를 쳐서 명주를 뽑으면 마을 안악들에게도 일감이 생기고 좋을 것 같다. 인석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숙부님, 참 좋은 생각입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터를 한번 보러 가시지요. 사소한 일상을 의논하고 미래를 꿈꾸는 이 소박한 대화 속에 진정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인석은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할아버지의 유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라. 그 말씀은 단순히 묘자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화려한 명당을 쫓아 눈이 멀었다면 지금쯤 모든 것을 잃었겠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순리를 따랐기에 이토록 따뜻한 밤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내린 땅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가족의 사랑과 이웃의 정,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지혜라는 더 큰 명당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석의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꿈속에서는 아마도 호랑이 등에 타고 산천을 누비는 신나는 꿈을 꾸거나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꿈을 꿀 것만 같았습니다. 바람이 맑게 불어와 처마 끝에 풍경을 은은하게 흔드는 깊은 밤. 마을의 모든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세상이 고요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산도, 들도, 그리고 착한 사람들의 마음도 모두 편안하게 쉬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저 산군 호랑이가 지켜주는 든든하고 따뜻한 기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지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고 밤은 깊어만 갑니다. 모두들 안녕히 주무세요.